안녕하세요. 정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던 한 남자였어요. 아니요. 어쩌면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악을 쓰며 노력하는 한 사람이었지요. 어릴 때 저는 고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고아였던 것은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엄마가 있었거든요. 아주 곰팡이 피고 항상 냄새나는 지하방이었지만 저는 엄마가 주는 사랑 덕분에 그 회색깔 벽지도 무지개 빛깔로 보일 정도였지요. 우리 은우, 엄마가 은우를 지켜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네. 은우가 진짜 참 착하고 가능성이 많은 아이인데 엄마가 그 가능성을 키워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아프다. 아니야, 엄마. 나 그냥 엄마가 내 옆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짜 고마워. 엄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그리고 엄마, 내 곁을 떠나지 마. 엄마와 저는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엄마에게 아빠는 어디 있어? 아빠는 왜 우리랑 함께 살지 않는 거야? 이렇게 물을 때마다 엄마는 말을 얼버무리거나 대답을 회피했어요. 아니야. 아빠는 우리 은우랑 살 수 없어. 멀리 해외에 가 있어서 그렇거든. 저는 정말로 아빠가 그때는 해외에 가서 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게 엄마랑 내가 둘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사실 납득하긴 힘들었지만요. 하여튼 엄마와 하루하루 살던 저는 어느 날부터 문 앞에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가 은우니? 생각보다 똘망똘망하게 생겼네. 네 엄마랑은 다르구나. 그래, 네가 은우구나. 확인했으니까 됐다. 양복을 입은 아저씨들은 저에게 이름을 묻고는 제 얼굴만 보고 그냥 없어지는 그런 일들을 반복했어요. 항상 제가 초등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면 늘 그런 일이 저에게 발생했지요. 이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왜 자꾸 내 앞에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찾아오고 내 이름이랑 얼굴 확인하고 가? 그리고 엄마 이름도 묻던데?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엄마는 눈동자가 토끼처럼 커지며 저에게 대답했지요. 뭐라고, 은우야? 그 아저씨들이 너를 찾아왔어? 정말 이건 안 되겠네. 진짜. 알겠어, 은우야. 엄마는 화가 난 표정으로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애한테까지 찾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애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애한테 이러는 거냐고. 왜 그러는 거냐고. 제발 그만 좀 애 괴롭혀요. 차라리 나를 괴롭히라고. 사람 피말리게 해서 죽일 작정이야? 그래요. 어떻게든 돈 갚으면 되잖아.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잖아. 그걸 왜 못 기다려주는데? 엄마는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정말 화가 난 듯해 보였어요. 제 앞에서 한 번도 소리 지르거나 화낸 적이 없었던 엄마였거든요. 저는 손이 덜덜 떨리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왜 그러지? 왜 아저씨들한테 화를 내는 거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날 또다시 아저씨들은 저희 집 앞에 찾아왔고 그때는 갑자기 저에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니네 엄마 무슨 배짱으로 우리한테 소리 지르는 거냐? 은우야, 아저씨가 좋게 말하는 거거든? 니네 엄마한테 가서 돈 갚으라고 해. 다음 주 11일까지 돈 안 내놓으면 아주 개박살을 내준다고 전해주렴. 아저씨들이 저를 감싸고 무거운 목소리로 저에게 오만 가지 말을 쏟아내니 저는 무서워서 오줌을 지렸어요.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아가야, 울어도 소용없단다. 세상에는 울어서 해결될 일이 있고 해결 안 되는 일이 있어. 쓸데없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울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엄마한테 가서
우리가 한 말 그대로 전해. 알겠어? 아저씨는 저에게 소리쳤고, 저는 잔뜩 겁에 질린 채 바지에 오줌을 지린 그 상태로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씻지도 못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눈을 꼭 감고 엄마가 빨리 집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엄마가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오더라고요. 은우야, 은우야 어딨니? 집에 제가 안 보이자 엄마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이불을 확 연 엄마는 아니 은우야, 너 왜 이불에다가 오줌을 싸고 엄마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있어? 그때 저는 왠지 모를 서러움이 갑자기 북받쳐 오르면서 엄마를 보고 앙앙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제가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니 엄마는 저에게 아니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왜 우는 거야? 엄마, 아저씨들이 또 집 앞에 찾아왔어. 그리고서는 나한테 말했어. 엄마 빨리 돈 갚으라고 하라고. 돈 안 갚으면 그때는 알아서 하래. 나 너무너무 무서워. 엄마는 제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리신 건지 갑자기 털썩 주저앉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자식들 때문에 정말 안 되겠다. 이건 아니야. 그리고서는 집에 있는 짐들을 막 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버리는 거 아니지? 나 두고 어디 가면 안 된다. 엄마, 나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엄마가 내 유일한 친구고 내 전부잖아. 은우야, 엄마는 은우 안 버려. 엄마한테도 은우는 엄마의 전부야. 알겠지? 엄마는 한숨을 푹 쉬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떠나야 할 때인 것 같아. 자꾸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 무서운 아저씨들이 은우를 찾아올 것 같아. 그런 말을 하는 엄마의 얼굴에는 잿빛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무섭기도 하고 조금 슬퍼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집에서 필요 없는 짐들은 다 밖에다가 버려버리고 남은 짐들을 가지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작은 고시원 같은 아주 작은 방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그곳에 있으면 빚쟁이들이 엄마를 찾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저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는데 귀신같이 그 빚쟁이들은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빚쟁이들과 대화를 하고 온 엄마의 얼굴은 잔뜩 헝클어져 있었고 너무나도 삶에 지친 표정이 가득했어요. 빚쟁이들이 엄마를 때린 모양이었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갔어요. 그때 간 곳이 고아원이었죠. 은우야, 엄마가 딱 10밤만 자고 돌아올게. 우리 은우 10밤만 자면 엄마가 돌아와서 은우랑 함께 할 거니까 기다릴 수 있지? 엄마 믿지? 엄마가 어른들 일 해결하고 우리 은우를 데리러 와야 할 것 같아.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은우가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너무너무 걱정되어서. 알겠지, 은우야? 저는 엄마, 진짜로 꼭 10밤 자고 올 거지? 정말로 10밤만 자면 나 다시 데리러 오는 거 맞지? 엄마는 눈물을 머금은 미소를 지으며 당연하지. 우리 은우가 엄마 인생 전부인데, 은우가 엄마의 빛이자 희망인데 내가 그 빛과 희망을 두고 어디로 가겠어. 고개를 끄덕이는 엄마의 모습에서 저는 엄마가 꼭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우리 엄마 10밤만 자면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와요? 물어보자 제 옆에 있던 애가 원장님 대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야, 너 아직 순수하구나. 우리 엄마도 그랬어. 딱 3밤만 자고 있으면 데리러 오겠다고. 그런데 지금 3년이 흘렀는데도 엄마 오지 않아. 여기 거의 모든 애들이 다 그런 식으로 버려진 거야. 너도 니네 엄마한테 버려진 거고. 믿기 싫겠지만 진짜야.
나도 처음에는 부정했거든. 그런데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를 버릴 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난 알았어. 저는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엄마는 꼭 나를 다시 찾으러 온다고 했단 말이야. 왜 나한테 그런 이상한 말해? 니네 엄마랑 우리 엄마랑은 다르다고. 그래, 그럼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너네 엄마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우리를 버린 건 똑같아. 부정하지 마. 그럴수록 너만 더 힘들어져. 그 친구의 말처럼 시간이 흘러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거기 시설에서 버려진 삶을 살게 된 거였어요.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하지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죽을 만큼 힘들었고 그냥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 올라가서 저는 사춘기가 오게 되었고 그때 반항심과 엄마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절대 용서 안 해. 나를 버리고 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괜찮으니까 제발 내 곁에만 있어달라는 나를 엄마는 무시했어. 언젠간 엄마를 꼭 찾아서 나를 왜 버린 거냐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을 거야. 당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내가 보육원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 제 안에서 도끼가 생겼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진짜 독한 마음을 품으면 밤도 충분히 셀 수가 있고 제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기 위해서 사람 자체가 도끼를 품고 그렇게 된 것이었지요. 그래서 저요. 보육원에서 배운 것 하나 없이 오롯이 학교 공부 하나만으로 중학교 내신 전교 1등을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들은 어휴 부모도 없는데 아주 난 놈이 났다 난 놈이 났어. 다른 애들은 학원을 몇 개씩 다녀도 못 따라가는데 참 대단해. 저는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잘하면 대우를 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때 TV에 나온 게 수능 만점 받은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생각한 거죠. 나도 수능 만점 받아서 인터뷰해서 엄마 찾을 거야. 그리고 보란 듯이 나 성공했다고. 나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엄마 나한테 빨리 미안해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간 저는 보육원과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내내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으니까 매일이 고통이었지요. 잠이 올 때는 샤프로 제 허벅지를 찌르면서 공부했고 또 커피를 하도 씹어먹느라 위에 구멍이 뚫릴 정도였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내가 이렇게라도 노력을 해야지 내 출신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불공평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은우 너는 정말 열악한 환경인데도 어쩜 그리 불평불만 없이 항상 묵묵하게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 거니? 선생님들이 너를 볼 때마다 반성하게 된다니까. 은우 너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선생님이 칭찬한다. 다른 선생님들도 저의 사정을 듣고는 딱한 아이가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교재나 안 쓰는 문제집 같은 거를 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랐지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생 때 모두의 기대를 한아름에 품고 서울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우위에 서 있는 것 같았고 우월감을 느끼면서 성공했다는 기분이 들었죠.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또다시 저는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공허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엄마를 찾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수능 만점을 받지 못해서 인터뷰를 하지 못했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경찰서에 가서 부모님 찾기를 해보았지요. 하지만 사실
이 자료 가지고 찾을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아요. 그리고 이 정도로 저희가 다 조사를 했는데도 어머님을 찾을 수 없는 거면 어머님 쪽에서 이제 찾고 싶지 않아서 정보를 남겨두지 않는 것 같아요. 경찰관은 자기가 많은 고아들 부모 찾기를 해보았지만 이렇게 정보가 안 나오면 아마도 부모님이 재혼을 하시거나 다른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그래서 자기가 버린 아이를 찾고 싶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지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체념해버렸어요. 그래, 내 존재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랑 만나서 뭐 하겠어. 엄마가 진짜로 나를 보고 싶어 했고 찾고 싶어 했다면 나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겠지. 경찰서에 유전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나를 찾겠다고 난리를 쳤겠지. 그래, 엄마도 나를 보고 싶지 않아 하는데 그냥 여기서 마음 접자. 다짐했던 것 같았습니다. 서울대에 입학한 친구들은 다들 승리자가 되어 연애도 하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즐겁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맨날 공허하고 뭔가 군중 속에 혼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붕뜬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지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야, 너는 행복하냐? 당연하지. 서울대 합격하고 부모님들도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온 가족의 자랑거리가 되었는데 왜 안 행복하겠어? 그렇구나. 부럽다. 부모님이 널 자랑스러워한다니. 왜? 너네 부모님은 너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셔? 친구의 말에 저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없으니까요. 제가 그때부터 좀 쓸쓸하고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몸을 바쁘게 움직였죠. 대외 활동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인턴 활동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봉사 활동도 엄청 했죠. 학교 활동 외에 이것저것 버려놓은 일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다 해치우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시간이 생기게 되었어요. 학기가 엇갈려서 바로 학교를 복학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내 과외 물려받을래? 나 청담이랑 도곡동 그리고 성북동이랑 이태원 쪽에서 돈 좀 많은 사람들 자제 대상으로 과외하거든? 근데 내가 이번에 입영 통지서가 날아와서 계속 과외를 못하게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내 과외 물려받아라. 이거 진짜 좋은 기회야. 거기 아줌마들 조금만 우리가 애들 성적 올려주면 엄청 잘해주고 보너스나 돈도 어마어마하게 준다니까? 응?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혹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실제로 과외를 2년 동안 전문적으로 하게 되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었고 그 돈을 가지고 차도 사고 전셋집도 마련했어요. 학생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단한 성과였고 게다가 가난하고 혼자서 고시원에서 사는 저에게 친구의 그런 활약은 크나큰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는 것도 없이 바로 야, 그럼 나 네 그 과외에 물려받을게. 친구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진짜로 너한테 좋은 기회 주는 거니까 너 이 기회 꽉 잡아야 한다. 친구에게 고마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받게 된 과외는 성북구의 한 단독주택에 사는 정수기 업체 딸내미 과외였어요. 애가 부모님 재량만 믿고 하라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날라리처럼 살아서 부모가 걱정이 꽤 많은 모양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학생을 보니까 딱 견적이 나오는 겁니다. 속으로 애가 공부를 싫어하고 못하는데 맨날 하루에 공부 10시간 이상씩을 시키려고 하니까 당연히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지. 안 그래? 이런 애들한테 바로 공부하라고 하면 절대 못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조금씩 공부 텐션을 올려야 해. 저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한테 말했어요. 성적은 절대로 한 번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6개월 시간 주시면 제가 아이 어느 정도 점수 궤도에 올려놓을게요.
그때까지 점수 안 오르면 제가 그동안 과외비 받은 거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점수 안 오르면 과외비 돌려드리겠다는 말을 하니 그쪽 집안에서도 저에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조금씩 자극하고 천천히 공부의 길에 들게 했어요. 그렇게 6개월 이후에 아이는 성적을 확 올리게 되었고, 그때 소문이 쫙 나면서 그 부잣집 근처 엄마들한테 제가 되게 유명해진 겁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 성적 엄청 잘 올려주는 사람으로요. 진짜 경산한 거죠. 되게 기분 좋았고 방방 뛰고 싶었습니다. 한 2명 정도 아이를 더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가져다 줄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아들 2명이 있는 집안이었는데 그 아들 2명이 지지리도 공부를 못하고 또 안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당황했지요. 남자 2명 공부하게 만드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닌데 여자들보다 더 고집이 세가지고 힘이 많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저는 머리를 골똘히 굴렸습니다. 일단 이 녀석들이랑 친해지고 나서 천천히 공부를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저는 그 어머님이랑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그 으리으리한 성북동 대저택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소위 기절할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아직도 입이 안 다물어지고 충격에 심장이 쿵쿵 하는데 그 아이 둘의 어머님을 마주친 순간 저의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아이의 엄마는 저의 엄마였기 때문이었어요. 저를 본 그 사람은 아니, 너 입이 벌어지면서 말을 못했고 저도 엄마? 설마 엄마인 거야? 손이 달달 떨렸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저를 버리고 재혼해서 아이를 2명 낳은 거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힘들게 일해서 서울대에 간 뒤 그 집에서 과외를 하게 된 거였어요.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저는 처음에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그동안 엄마는 나 대신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세상 좋은 집에서 편하게 행복하게 살았구나. 내 생각은 단 1초도 하지 않으면서 살았겠구나. 라는 마음에 서글퍼지고 화도 나더라고요. 제가 열받아서 바로 뒤를 돌아 나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은우야, 은우 맞지? 엄마가 다 해명할게. 은우야, 미안해. 저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기 싫었어요. 아줌마, 저한테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저를 그렇게 버리고 이제 와서 왜 은우라고 하면서 엄마인 척 하세요? 최소한 엄마 노릇은 한 다음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세요. 당신이 나를 고아원에 버린 탓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밤마다 울고 매일 밤 마음 아파하고 죽고 싶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저는 엄마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엄마도 저를 붙잡지는 못했지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친 숨을 내뱉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싶었습니다.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는 만약에 내가 엄마를 만나면 도대체 왜 나를 버린 거냐고 따지려고 했는데 막상 눈앞에 그런 일이 생기니 따지기는커녕 완전히 얼음이 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벙벙거리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정말 과외생 엄마가 저를 버린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한동안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벙쪄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진짜 몸이 얼음이 되었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엄마의 연락도 쉽고
그동안 과외하고 있었던 것도 다 그만두었어요. 현타가 왔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진짜 현타가 와서 집에만 있었지요. 친구들 연락도 안 받으니까 친구들은 야, 니 왜 과외도 그만두고 우리 연락도 안 받냐? 무슨 일 있는 거냐?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다들 저의 안부를 물으려고 소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엄마도 제가 더 이상 연락을 안 받으니 어떻게 제 집 주소를 알아낸 건지 저희 집 앞에 편지를 두고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은 저는 엄마에 대한 오해가 모두 풀리게 되고 그날 진짜 오열하면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엄마는 저를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었던 겁니다. 엄마 말을 네가 믿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정말로 너를 열흘 뒤에 데리러 가려고 했단다. 그런데 엄마의 빚쟁이들이 알고 보니 엄마는 빚쟁이 아저씨들한테 잡혀서 끔찍한 곳에 끌려갔고 거기서 직업 여성으로 살면서 돈을 갚게 된 거였어요. 저를 데리러 가야 하니까 그곳을 도망쳐서 나가려고 하다가 걸려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게 된 거였습니다. 엄마는 지속적인 협박으로 반폐인이 된 거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사람이 되고야 만 거였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찢어지던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를 계속 원망하기만 하고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한심했어요. 엄마도 충분히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나는 나의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내가 유리한 대로만 생각한 거구나 하고요. 진짜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이후에 엄마는 이제 거기 사채업자 중에 나이 많으신 분이 엄마한테 빚 다 탕감해 줄 테니까 자기한테 오라고 반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엄마는 그 할아버지 뻘 아저씨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성북구에 허울 좋은 부잣집 남편 둔 여자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엄마는 빚쟁이들에게 저보다 더 끔찍하게 시달리고 있었고 혹시나 저를 다시 찾다가 그 빚쟁이들이 다시 저를 괴롭히지는 않을까 싶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저를 찾지 못한 채 그렇게 가슴에 응어리만 남긴 채 살아갔던 거였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저는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다시 연락을 했어요. 엄마가 편지 쓴 내용들 다 진짜예요?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겪었던 게 사실이에요? 전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저를 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를 의심할 뻔했잖아요. 엄마. 엄마는 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닭똥 같은 눈물을 후두두둑 흘리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는 정말로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렸지요. 그 모습을 본 저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단 한순간도 저를 잊은 적이 없다고요. 언젠간 내가 이 집에서 탈출해서 꼭 우리 아들을 찾으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아요. 그런 상황에서 죽지 않고 엄마가 살아낸 그 자체가 나는 너무나 대단해 보여요. 진짜 엄마 멋져요. 나 이제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엄마를 이해할 수 있어요.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만나서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어요. 오해를 푸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정말 큰 행복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던 공허함이라는 감정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항상 공허함 때문에 살기 싫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인지 맨날 고민하고 아파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큰 결심을 한 거였어요. 용기를 내어 남편분, 그러니까 엄마를 협박해서 결혼한 그분께 이혼 소송을 한 거였어요. 이제는 억압받으면서 살기 싫다 라고 하면서요. 엄마의 남편분은 이제 와서 난리냐고,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노발대발,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동안 남편분이 엄마와 아이들에게 한 짓거리들, 폭력, 술 마시고 집을 개판으로 만들고 직업 여성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했던 짓거리 등등 모든 것들을 몰래 기록한 거였어요. 엄마는 언젠간 이 모든 것을 터뜨리고 이 악마의 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겠다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나고 나서 그 마음의 결심이 더더욱 굳혀졌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모아둔 돈으로 이혼 변호사를 선임해서 마음 깊이 그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처절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이혼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워낙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양심이 없는 그 남자를 확실하게 한 번에 한 방에 날려버리기 위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한 거였죠. 그렇게 그 남자는 엄마에게 이혼소송 당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 남자의 노발대발 거리는 행동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 집으로 대피했고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의 이혼소송 끝에 결국에 정말 힘들게 엄마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랐지요. 엄마 축하한다고,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거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박수를 쳤고 엄마와 저 그리고 엄마의 아들 2명과 이렇게 넷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엄마의 아들이면 내 동생인 거니까, 아빠가 달라도 내 동생인 것은 맞으니까 저는 그 동생들을 살뜰하게 챙겼어요. 동생들을 과외해주고 저 학교 다니는 시간 외에는 다 엄마의 아들들인 아빠가 다른 그 동생들에게 공부를 알려주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정도 들고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도 거의 10년 넘게 이상한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해서 마음고생이랑 고생은 다 했는데 결국에는 탈출해서 저도 만나고 다시 일도 시작하면서 얼굴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엄마의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고 항상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자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엄마가 항상 걱정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시 복학해서 강사의 꿈을 꾸게 되었어요.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의 주된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해서 누군가가 성장할 때 기쁨을 느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동생들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싫었지만 가르치면서 동생들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졸업 후에 강사가 되었고 지금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과외 일을 하면서 잃어버린 엄마를 만나게 된 거고
그 이후부터 저에게 가족이 생기면서 항상 행복하게, 힘들 때면 가족에게 의지하고 마음을 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진짜 하루하루가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다행히 엄마도 찾게 되었고, 그간 쌓였던 오해도 풀고, 가슴에 뻥 뚫린 구멍도 채우면서 지금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TV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왜 나를 버렸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줄 아냐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엄마 사연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아이가 싫어서 버린 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살기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이라고 믿고 보육원에 맡긴 분도 있을 거라고요. 적어도 우리 엄마는 그런 케이스였으니까요. 제가 좀 더 좋은 곳에서 살면서 보호받기를 원했고, 빠르게 돌아가 다시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결국에 모든 오해가 풀려서 많은 것들이 제자리에 돌아온 것처럼 저의 마음도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가족 없이 삶을 사는 게 힘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빨리 가족을 꾸리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결혼식을 올려요. 나이가 이제 30인데 결혼을 좀 빨리 하게 된 거였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긴 사연도 적게 되고 제가 힘들게 살아온 것들을 전부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제가 이렇게 평범하게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기까지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힘드신 분들 다 지나갈 거예요.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